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3주차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주차에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제론 분야로 넘어가서 부동산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하고 연결해서 부동산학의 이론 체계의 바탕을 설명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특성을 갖다 의미를 하고요. 인문적인 특성은 토지 등의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위적으로 부여된 경제적 특성 그리고 제도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특성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때는 사실은 이제 토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의 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토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드리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은 그 토지 자체가 가진 물리적이고 본질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부동성이죠. 그래서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고 이동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하면서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이라고 이제 불리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움직일 수 없으며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경계와 이용만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일반 경제재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동산의 고유한 문제와 원인을 설명하는 근거가 이 부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에서는 이제 임장 활동,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 하는 활동, 그리고 정보 활동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한정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세분화하는 근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현상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두 번째 특성은 이제 부증성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하고요. 비생산성, 유한성, 공급의 한정성, 뭐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재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한다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부증성의 핵심입니다. 부증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한 희소성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점이죠. 그렇긴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용도의 토지 공급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이 가격에 따라 신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급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데 비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변화하면 토지의 공급량도 변화하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토지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세 번째 특성은 이제 영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속성은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변성, 내구성, 비소모성 뭐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크게 한 세 가지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토지는 근본적으로 영구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과 달리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토지는 지속적 이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개발, 투자, 감정평가 등의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고려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기법 중에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의 영속성은
운영이득 그리고 자본이득을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운영이득은 우리가 저기 그 소득 운영소득 또는 소득 수익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죠. 그 자본이득은 자본수익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득과 자본이득 또는 소득 수익과 자본수익을 분리시킨다. 그래서 매매시장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 임대시장의 발달을 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네 번째는 이제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크기, 형태, 지형 및 지세 등의 물리적인 속성이나 위치 및 접근성이 동일하지 않은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이질성 또는 비대체성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두 가지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부동산 활동은 개별 토지마다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거래에서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이론을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용하는 수요 공급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다섯 번째가 인접성입니다. 그래서 인접성은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토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결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인접토지와 서로 밀접한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인접토지와의 긴밀한 공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 두 번째 큰 구분을 했을 때 크게 구분을 했을 때 두 번째 특성은 인문적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은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질이고요.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토지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인간이 토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용도의 다양성이고요. 토지를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공공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변용성이다 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크게 한 두 가지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첫 번째,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가지 용도가 경합할 수 있고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용도의 변경으로 경제적 이용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대체적인 이용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와 효용성을 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 두 번째로 합병 분할의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이제 다양한 어떤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위적으로 합병과 분할을 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일단 토지의 인위적인 분할과 합병은 궁극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이용 방법을 고려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합병과 분할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합병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또는 합병을 통해 토지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 세 번째 특성은 이제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마지막 특성인데요. 토지를 둘러싼 인문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가 변화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토지는 부동성, 즉 위치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위치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사회적 위치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인구가 변화한다든지 가족 구성 또는 가구 분리 형태의 변화, 공장의 전입이나 이전, 공원 신설이나 폐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의 사회적 위치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신설, 확장, 그리고 토지의 용도 전환, 경제 성장이나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제도의 변경, 주택 정책 및 토지 정책의 변화, 용도 규제의 변화,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의 행정적 위치도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부동산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도시 토지의 경우에는 인문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의 이해라고 하는 큰 5번째 주제를 갖다 우리가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 분야에서 재무부동산학의 이해는 크게 이제 재무이론과 부동산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학의 2번째 주제는 이제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동산 경제론까지 나가면은 우리 한 학기 강의가 다 끝날 듯 싶은데요. 부동산 경제론에서 처음에 살펴보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이니까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 재화 서비스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추상적인 그런 시장을 갖다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상적으로 봤을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여 있으면 그곳을 갖다 이제 시장이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질이라든지 양, 위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해서 시장 지역이라는 형태로다가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은 반드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는 달리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갈 거 부동산 시장의 특성서부터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강의안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장하고는 좀 다르구나. 일반 경제제가 정말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과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시장 분할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부동성, 즉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국한된다라고 해서 이제 국지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다수의 하위 시장으로 나뉘어지고요. 이 국지성 때문에 다수의 하위 시장,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지고 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의 유형, 그리고 규모, 품질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다시 또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세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의 주택시장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동질적인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단독주택시장, 공동주택시장, 또 더 들어가 보면 아파트시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시장들도 규모나 품질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도 그 소형 아파트 시장, 중형 아파트 시장, 중대형 아파트 시장, 대형 아파트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시장 분할 또는 시장의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요. 자,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 상태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부분 시장별로 보면, 그러니까 하위 시장 별로다 보면은 시장의 불균형, 즉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팔려고 내놓은 집은 많은데 전세로 나온 집은 거의 없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팔려고 내놓은 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매 시장에서 주택 매매 시장에서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수요를 초과하는, 즉 초과 공급 상태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로 나온 집이, 그러니까 전세로 공급하려고 하는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량보다는 수요량이 많아져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 시간에 초과 수요 상태, 초과 공급 상태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는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태, 초과 공급 상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태고, 둘 모두 다 초과 수요 상태든 초과 공급 상태든 균형 상태가 아닌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별로는 시장의 불균형, 즉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거래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은 말 그대로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갖다 의미하는데요. 거래에 수반되는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또는 뭐 금전적인 비용 모두를 갖다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는 일반 재화보다 더 높은 거래 비용이 수반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 일단은 이제 거래를 하고 나면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갖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를 갖다가 지불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동산을 뭐 매입을 할까, 또는 뭐 임대를 할까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탐색을 해야 되고요. 그럼 탐색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비용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비용이 이제 좀 주된 초점이 될 테고요. 금전적 비용으로 뭐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과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2008년,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근데 주택의 매입과 매각에 따른 거래 비용, 세금, 중개 수수료, 법무 수수료 이것만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주택 가격의 한 10% 정도가 거래 비용으로 지불이 되고 있고요. 일본은 5 내지 10%, 중국은 뭐 4.86에서 13.65%라고 하니까 일본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10.9에서 15.62%니까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경제제를 보시면요, 뭐 여러분들 그냥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가가지고 간단하게 뭐 음료수를 갖다 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큰 거래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에는 굉장히 많은 거래 비용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변동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즉각적으로 주택 소비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 따르는 효용의 손실, 이게 이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보다 적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주거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이익과 손실을 따져가지고 이익이 또는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그래서 주택을 이전한다, 주거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득과 손실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득과 손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득과 손실을 따져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을 결국 이제 행동에 옮기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거 이전을 할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 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 거래 비용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주택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주택 이전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기 뭐 좀 노후되고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인제 만족감이 떨어지는, 효용이 상실되는, 효용이 줄어드는 그게 인제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막 만약에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 즉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크기가 효용이 저하되는 크기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전을 하지 않겠죠. 근데 이득이 즉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크기가 효용이 줄어드는 크기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이전하지 않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러는데요. 이전을 하는 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거 이전을 했을 때는 지금 새로운 집으로 가 가지고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효용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실은 무엇이냐면 주거 이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새로운 주택을 탐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고 하는 거래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득 즉 효용이 커지는 그 크기가 거래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거래 비용 소요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주거 이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득보다 그러니까 효용이 더 커지는 것보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근데 그 발생한 거래 비용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전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막 강의 안으로 돌아가 보면은 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 따르는 효용의 손실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합리적인 가계가 주거 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세 번째 특성은 이제 공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합니다. 공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어 있는 상태의 부동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주택이 공실이다라고 하면 주택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의 오피스가 공실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업무용 빌딩, 업무용 건물에 업무용 부동산에 그 오피스가 공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이 비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그만큼 초과 공급 상태이다. 그래서 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량의 크기 그만큼은 저기 뭐 팔리지 않고 또는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실이라는 거 존재한다.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초과 공급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상태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실이 정말 그 균형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 이게 참 애매한데요.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초에 정의가 처음 정의가 어떤 게 그 균형의 정의냐면요.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 그리고 그 가격 하에서의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즉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고 그 둘을 한꺼번에 이제 균형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재 수요 경제재 시장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 균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가지고 공실이 비어 있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크게 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실이 있으면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도 큰 비용 없이 그 수요 증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다가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도 이제 막 수요 증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죠.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공급량도 이제 증가를 시키려고 좀 하는데 건설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신규로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하면
주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업무용 부동산을 만든다든지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정말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자 또는 뭐 부동산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여유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실은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큰 비용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실은 공간의 수요자들이 공간 탐색을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공간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오피스 공간을 갖다가 이제 찾으려고 오피스 정말 업무용 부동산 중에 일부를 갖다 이제 오피스로 이용을 하려고 돌아다닌다라고 탐색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근데 사무실이 비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그 다른 기업이 또는 다른 그 조그만 업체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인제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그 정말 업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주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살고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 "한번 좀 봅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하게 탐색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공간 탐색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공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해 주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 공간을 구하기 위한 탐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실이 존재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 수요 측면, 그리고 공급자, 공급 측면, 뭐 그냥 매수자, 매도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구매자와 그리고 잠재적인 매도자가 연결되면 거래 가격은 결국 이제 시장 지배력을 둘 다 양쪽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방의 협상에 의해서 거래 가격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뭐 쌍방의 협상 능력 그리고 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거래 가격이 뭐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시장 지배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앞서 세 번째 특성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전형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크게 한 뭐 세 가지 특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 대상물인 재화가 동질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 순응자,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돼서 주어지면 그냥 그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순응자 또는 뭐 가격 수용자, 영어로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하는 게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에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좀 달라요. 거래되는 재화가 거래되는 주택이든 거래되는 토지든 거래되는 뭐 업무용 부동산이든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각각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 또는 가격 순응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전형적인 완전 경쟁 시장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균형에서 공실, 즉 초과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는 어렵다, 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가격 및 수량 조정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시장 같으면 가격 조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요와 공급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거든요. 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수량도 지금 뭐 거래되는 수량 또는 공급되는 수량도 뭐 예를 들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공급량을 갖다 그만큼 더 늘려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량 측면에서 보면, 수량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부동산의 신규 공급 규모는 1년에 뭐 굉장히 많이 짓는다, 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동산 재고, 기존에 있는 주택의 재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보통 1년에 새로 공급되는 부동산의 물량은 한 기존 물량의 한 5%뭐 이 정도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 재고의 한 5% 정도, 이 정도만 1년에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수량 측면에서 신규 공급 규모는 기존의 부동산 재고에 비해서는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재고는 증가를 하긴 하지만은 정말 서서히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점에서 부동산의 공간 서비스, 그러니까 부동산 공간을 공급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주로 기존 건물의 재고에서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층 오피스 빌딩, 그러니까 고층인 업무용 부동산 같은 부동산은 신규 공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 증가 속도가 매우 더디다. 즉 다시 말해서 수량 조정이 쉽지 않다. 또는 수량 조정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적정한 공실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 공간에 대한 가격, 주로 이제 임대료가 부동산 공간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갖다가 충분히 인상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인상시켜가지고 수요 증가를 전부 수용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말 가격인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충분한 수준만큼 인상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 조정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또는 가격 조정이 충분한 그 크기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위축된다라고 하면, 즉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임대료라고 하는 가격이 하락하겠죠. 근데 그 임대료를 임대업자가 충분히 인하시켜서, 그러니까 매우 많이 인하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차 공간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임대료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적정한 공실률을 유지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든 또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든 임대료를 갖다가 충분히 조정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간다. 즉 가격 조정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다. 또는 가격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수익용 부동산 시장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임차하고 그러면 임대 소득을 얻게 되죠. 소득 수익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수익용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익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익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장기, 적어도 뭐 한 2년, 그리고 뭐 상업용 부동산 같으면 한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5년 동안은 임대료 또는 5년 동안은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더 올라가질 않는 거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임대료를 갖다가 높일 수도 있고 뭐 낮출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가격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주택 시장 같으면, 자가주택 시장은 이제 정말 스스로 살고 있는 주택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임대차,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시장 말고요. 그냥 주택이 거래되는 시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주택 가격이 하락했네? 그러면 하락한 이 가격에서 내가 주택을 매도해야지, 주택을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네?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하방으로 잘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가격의 하방 경직성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적정한 공실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수익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차 계약이 많고, 그다음에 자가주택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방 경직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부동산 시장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부동산 나눠가지고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유형별 부동산 시장에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가 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주거용 부동산 시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주거용 시장이든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든 정말 시장에 영향을 받는 요인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성이라든지 뭐 지역 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유형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긴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주택 시장에서는 재정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 또는 근본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택 시장은 당연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리고 재정 거래, 차익 거래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아비트리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과 부산에 새우깡 가격에 차이가 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정말 한 봉지에 1,000원인데 부산에서는 한 봉지에 5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산에서 새우깡을 트럭째 구입을 해가지고 서울 가지고 와서 팔면은 그 차익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운송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래를 갖다 이제 차익 거래 또는 재정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서는 1,000원이었고 부산에서는 500원이었던 새우깡의 가격이 부산에서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공급이 증가를 해요. 부산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공급 이론에 따르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새우깡 가격이 500원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고요. 서울 같으면은 새우깡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공급이 증가를 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그때는 이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으면은 새우깡 가격이 1,000원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움직이죠. 그러다가 두 지역 시장의 가격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예를 들어 한 750원으로 똑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익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두 시장에서 가격이 일치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재정 거래라고 또는 차익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오피스 빌딩이 부산의 오피스 빌딩보다 뭐 지역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서울 오피스 빌딩이 좀 가격이 높을 수 있는데요. 근데 가격이 좀 그 어떤 지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고서도 더 높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산에 오피스 빌딩을 팔고 서울로 가가지고 오피스 빌딩을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뭐 서울 봤더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부산은 뭐 별로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럼 부산의 걸 팔아가지고, 부산의 주택을, 아파트를 팔고 서울 가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산에서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럼 뭐 직장도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옮겨야 되고, 이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 같으면은 아무래도 차익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그 시장의 기본적인 가치, 근본적인 가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비주거형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전문적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자가주택 시장, 우리가 스스로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의 매매 시장에서는 자가주택 보유자가 이제 거래를 주도를 하죠. 근데 자가주택 보유자 또는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게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비전문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좀 두고 생각해 보면 토지는 한번 개발이 되고 나면 개발 이전의 상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돌린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역성이라고 주로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토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익을 얻게 되는데요. 그 수익성은 일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불가역성 때문에 일단 토지를 개발하고 나면은 미래의 상황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미래 상황이 뭐 저기 뭐 내가 지금 주택을 만들고 싶은데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두고 봤더니 주택보다는 뭐 상업용 부동산 상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근데 이미 개발을 했다. 주택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다시 주택을 부수고 허물고 상가를 만든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가격에는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런 옵션의 가치까지도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의 그 경기 변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시경제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GDP 가지고 많이 하죠. 실질 GDP 가지고 이제 뭐 소득을 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 GDP를 그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소비 이제 막 그 민간의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리고 이제 정부의 구매 그리고 뭐 순수출 뭐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 변동하면은 자산 효과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민간 소비에 변화를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보유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구나. 그러면 소비를 더 많이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제 자산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효과가 나타나면 당연히 민간 부문의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을 갖다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건축, 특히 이제 주거용 건물,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그 거시경제 그 GDP를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전체에 어떤 그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 경기 변동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요.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